이만규의 자는 순칙, 처음의 이름은 마녀, 호는 유천이다. 본관은 진성으로 예안군 하계리에 거주하였다. 이만규는 우리나라 이학의 으뜸으로 인정받는 문순공 퇴계 이황의 후손이다. 대사성을 역임한 복제 이휘준의 아들로 태어나 계부인 추관공 이휘택의 양자가 되었다. 1845년 9월에 이만규는 수능부 난곡의 자택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으며 학문을 시작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1856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과거에 필요한 공부를 하였다. 1866년에 향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봄 복제공을 모시고 성시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장림역에 도착했을 때 복제공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운구하여 돌아왔다. 1870년에 숙인 송씨가 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서울에 머물고 있었는데 부음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다. 1876년에 추관공 이휘택이 세상을 떠났다. 상기가 끝난 뒤에 통독시험에 합격하였다. 1879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883년에 명경과에 갑과로 합격하였다. 이후 직장과 전적,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당시 임금의 내외 인척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나라의 인사 정책이 날로 혼탁해졌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 벼슬살이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마침내 아무 미련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1894년에 홍문관 부교리에 특별히 임명되어 동학교수를 겸직하였다. 6월에 일본 군대가 대궐을 침범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문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 경연에서 강론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만규는 깊이 슬퍼하고 한탄하였다. 1895년에 원수 같은 도적들이 황후 민씨를 시해하고 임금을 협박하여 황후를 폐위하였다. 이만규는 마침내 관건을 벗고 문을 닫아건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그러다가 황후의 자귀가 복이 된 다음에 현에 설치된 곡반에 나가 상복을 입었다. 1896년 예안 군수에 임명되었다. 이만규가 예안 군수에 임명되기에 앞서 경상도와 충청, 전라 지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일본에 복수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임금에게 군대를 파견하여 의병들을 진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였고 백성들의 마음도 들끓고 있었다. 일본은 여론에 기대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이만규를 임명하였던 것이다. 이만규는 곧바로 소장을 올려 사직하였다. 당시에 조정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소장을 올리는 제도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마침내 내부에 글을 올려 강력히 사직하였으니 뜻있는 사람들이 이만규를 더욱 고상하게 여겼다. 1905년 겨울에 둘째 형인 향산 이만도는 이른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의리를 지키며 깨끗하게 살기 위해 곧바로 산으로 들어갔다. 이만규도 문을 닫고 칩거하여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1910년 가을에 합방의 변이 발생하니 이만규는 울분에 휩싸여 통곡하였다. 얼마 뒤에 향산 이만도가 청구의 골짜기로 옮겨 살면서 의리를 지켜 죽고자 단식에 들어갔다. 이만규가 서둘러 찾아가 형을 만나 손을 잡고 오열하며 말하였다. 형님께서 끝내 이렇게 하신다면 저도 마땅히 형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향산이 만류하며 말하였다. 자네는 후사를 세우지 못하였고 선조의 제사를 부탁할 사람이 없네. 임금과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비록 한 가지라지만 상황에 맞게 잘 헤아려 대처해야 하네. 이만규가 눈물을 머금으며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감히 제 생각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음식을 먹었다. 1911년에 일본이 노인을 우대한다는 명분으로 나라 안의 노인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니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기를 꺾으려는 의도였다. 이만규는 말하였다. 나는 대한제국의 신하이므로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 내용을 써서 저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만규가 명문가의 자손으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래 알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더욱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무기를 동원해 협박하였다. 이만규는 화가 나서 일본인들을 꾸짖으며 물리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내 칼로 스스로 목을 찌르니 피가 땅에 흥건하였고 숨도 끊어질 듯하였다. 일본인들도 놀라고 겁먹어 그냥 두고 가버렸다. 1918년 12월에 고종께서 갑자기 운명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이만규는 목 놓아 크게 통곡하였다. 어떤 사람이 입어야 할 상복에 대해 의심하자 이만규가 말하였다. 우리 임금의 상복을 내가 어찌 의심하겠는가. 이듬해 3월에 이만규는 병든 몸을 이끌고 임금의 장례에 참여하였다. 처음에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합병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의를 제기할까 염려하여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 합방을 원했다고 선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과 교섭하는 것을 금지하여 우리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국평화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그 회의의 조례는 제환공이 규구에서 맹세했던 뜻과 대단히 비슷한 점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문의 글 한 편을 지어 김창숙을 유림 대표로 삼아 우리나라의 사정을 폭로하게 하였다. 그리고 면후 곽종석과 이만규를 장서의 대표로 삼았다. 이만규가 말하였다.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태를 바로잡아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으니 대단히 부끄럽다. 그러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추구민들 마다하겠는가. 장서가 파리에 도착하였는데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만규는 장서에 서명한 사람들과 함께 일본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성산 감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만규는 태어난 모습이었다. 신문할 때 의리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였는데 대답하는 말과 태도가 모두 당당하였다. 1920년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76세였다. 이만규는 효성스러운 성품을 지녔다. 일찍이 숙인 송씨를 섬길 때 어머니 대신 부엌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난 후 공인 한씨는 성품이 거칠어 인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만규는 공인의 생각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여 오직 그 뜻대로 순종하였다.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가지고 와서 공인에게 드렸다. 또한 공인의 속옷과 대소변을 처리하는 그릇 등을 손수 빨고 닦았다. 공인이 구운 보리를 먹고 싶어 하므로 이만규가 직접 보리를 굽다가 수염을 태웠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처럼 사서 고생하십니까? 이만규가 말하였다. 어머니의 지시이니 내가 어찌 남에게 시키겠는가. 이만규가 몇 달 사이에 부인과 외아들을 잃었으니 창자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인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슬픈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공인의 뜻을 잘 따랐다. 1904년에 공인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만규는 60의 나이였으나 상복의 띠를 풀지 않았고 초하루와 보름마다 성묘하였다. 이사하게 되면서 신의를 평소처럼 모시지 못하게 되자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올리면서 반드시 100번씩 절하였다. 중년 이후로 다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어머니 봉양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이만규를 순 임금, 증자, 민자권과 같은 인물이라고 한결같이 칭찬하였다. 1911년에 칼로 자결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목에 흉터가 남아있었다. 이만규가 항상 탄식하며 말하였다.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만 해쳐서 온전한 몸으로 죽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죄가 무겁다. 이만규가 성균관에 들어갔을 때 맏형인 통떡공에게 응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맏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둘 다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향산공은 이만규보다 3살 위였다. 함께 식사를 하면 이만규는 반드시 자리를 돌리고 먹었다. 집안의 자제들을 만나면 위험스러운 모습보다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대하였다. 혹시라도 잘못을 저지르는 자제들이 있으면 말과 얼굴빛으로 꾸짖는 뜻을 내보였으나 곧바로 누그러뜨려 봄바람처럼 온화하게 대하였다.
이만규는 뜻이 한결같고 확고하여 마음먹은 일이 진실로 옳다면 비록 많은 군사가 몰려와도 그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젊어서 명경과에 대비한 공부를 하여 평생 경서의 내용을 잊지 않았다. 시험 삼아 한 구절을 외워보게 하면 마치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것처럼 경서의 내용을 줄줄 막힘없이 외웠으니 이처럼 대단히 총명하였다. 이만규는 머리가 똑바르고 어깨가 넓고 곧았다. 키는 8척에 미간이 넓고 눈빛이 빛났다. 앉아있으면 마치 신령스러운 거북 같았고 서 있으면 흡사 야윈 학과도 같았다. 공손히 읍하고 사양하는 등 모든 행동이 저절로 예법에 맞았다. 상복을 입고 축대를 하면 운치가 있었다. 살피건대 임금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는 사람이 지켜야 할 큰 도리이다. 신하와 자식이 된 입장에서 충과 효 가운데 하나만 잘 지켜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물며 충과 효를 모두 잘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불행한 상황을 만난 뒤에야 이루어진다. 신하와 자식이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자하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와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각각 다른 점이 있다. 그러므로 순 임금이나 민자권과 같은 효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충성에 대한 칭송이 없기도 하고, 안진경과 문천상 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성의 실체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저 네 사람처럼 훌륭한 인물들도 충과 효를 둘 다 온전하게 실천하지는 못하였다. 오직 이만규의 경우에는 의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좋지 못한 때를 만나 자기와 복록의 유혹과 많은 돈과 좋은 옷의 현혹과 무기를 동원한 협박과 감옥에 가두는 곤욕 등이 계속 닥쳐왔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만규는 올곧은 자세로 자신의 저리를 지켜 한 번도 의지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았다. 효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공인 한씨는 성품이 거칠어 자애롭지 않았다. 몇 달 사이에 부인과 외아들을 잃게 된다면 사람은 누구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만규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한씨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그 뜻에 순종하여 평상시와 다름없이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이만규가 타고난 운명은 대단히 불행했다고 할 수 있지만 부모에 대한 효성과 임금에 대한 의리를 모두 온전하게 실천했다고 할 것이다. 이만규와 같은 불행을 만일 다른 사람이 만난다면 비록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해도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슬프고 답답하여 자신의 평소 신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이만규는 두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확고하게 평소의 신조를 지켰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늠름하게 의리를 지켰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여 천길 우뚝 솟은 벽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고금의 인물 가운데 찾아본들 이만규와 같은 분이 또 있겠는가. 이만규의 형인 향산공은 1910년에 변의 문장과 곧은 도리를 지키기 위해 단식하다가 순절하였다. 두 형제는 영원히 백이 숙제와 나란히 전해진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